코스피 지수는 3분기까지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3분기, 4분기 올라가지고 내년 1월에는 2,800점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 투자는 예측과 전망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려운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뷰어가 팍팍 떨어지는데. 그래서 또 초보자 영상을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백테스트 플러스 리밸런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좀 이따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구독자 문의 중 베스트 3인데 밑에는 4개를 썼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들은 이런 걸 많이 오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내 자산은 X1, 내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105번, 114번, 120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백테스트에 관한 질문. 내가 이런 백테스트를 했는데요. 이걸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내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세 번째는 리밸런싱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정말 의외였는데 2016년에 제가 책을 쓰고 이 리밸런싱에 대한 질문만 50개는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많죠. 루파님 부동산 데이터 주세요. 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데이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백테스트부터 시작을 해보죠. 저는 백테스트는 실력 향상의 근원이자 그냥 투자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백테스트 횟수와의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백테스트 할 때는 폭등장, 완만 상승장, 완만 하락장, 폭락장, 흥보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을 선택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세 상승장이 2004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에 있었죠.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2007년부터 2008년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좀 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IMF 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11년에서 19년만 백테스트하는 그런 전략은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년부터 19년은 아마 그 한국 주식 역사상 가장 지루한 10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횡보한 그런 장은 그 한국 주식 역사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주식이 이렇게 2100년, 2200년까지 계속 횡보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자도 올 거고 어마어마한 하락장도 올 건데 백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모든 시장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나 받았거든요. 30년 백테스트가 유의미합니까? 왜냐면 한국 시장은 5년 내내 횡보였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5년 내내 10년 동안에도 거의 횡보한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백테스트를 하기 최소 구간이 한 4년? 그때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하면은 대세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도 있고 다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백테스트를 할 때 2011년부터 19년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로 2010년부터 19년 백테스트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백테스트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전부 다 2010년, 11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백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든 전략을 써도 이게 쫙 우상향하죠. 왜냐면은 미국 시장에는 지난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백테스트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2000년부터 2003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 그때 두 개 큰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이 중에 최소 한 개는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백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백테스트상 가장 좋았던 지표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백테스트를 했어요.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한 달 모멘텀이 좋은가, 두 달이 좋은가, 석 달이 좋은가, 12개월이 좋은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12개월이 가장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막대기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래에도 12개월 모멘텀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딱 한 개를 고르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6개월이나 8개월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6개월과 8개월 그 막대기, 그 옆에 막대기들 한번 보십시오. 다 이제 고만고만하게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8개월로 이제 미래에 투자를 했다. 근데 사실 그 수익이 이제 과거 8개월처럼 안 나오고 뭐 과거 7개월이나 6개월처럼 나올 수도 있고 과거 9개월이나 10개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비슷한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음, 이 특정 모멘텀이 있는 그 구간을 봐가지고 이 구간도 이제 다 고만고만하게 나온다 하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가장 높은 특정 지표를 설정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12개월 막대기가 가장 커 보여요. 근데 옆에 있는 14개월 막대기는 매우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12개월 모멘텀이 잘 통했는데 네, 미래에는 12개월이 14개월과 비슷한 흐름을 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밸류 지표 같은 경우에도 PBR가 많이 쓰이는 편인데, 네, 그거보다, 그리고 뭐 PBR가 낫냐, 퍼가 낫냐, PCR가 낫냐, 한번 그 백테스트 배틀을 해보자, 이런 거를 하는데, 네, 상당히 무의미하고요. 왜냐면은 어떤 시기에는 PBR가 잘 나가고 어떤 시기에는 PER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개, 네 개 지표를 섞어서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또 시니컬하신 분들. 백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니까 미래에 적용 안 되는 거야. 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차피 다 아는데 알파는 다 사라진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한 100번은 들었는데, 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답변을 안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다 백테스트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게으름뱅이들의 지적 허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이 다 틀린 게, 이게 뭐냐면은, 근데 전략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20년, 25년 후에 또 백테스트를 했다. 그 나머지 20년 구간을. 근데 그래도 보통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부분 논문들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 미국에서 나온 전략들이 한국에다 갖다 놓으면은 보통 미국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고 더 잘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 이 미국 논문 읽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야, 아무도 없지는 좀 그렇고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그쵸? 네, 특정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뭔가 인간 심리 편향의 맹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리고 이 전략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 매우 불편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PBR 전략,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잖아요. 되게 구리고. 또는 고모멘텀 전략, 아씨, 3개월 전에 100이었는데 지금 130까지 갔네. 내가 저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편하니까. 근데 오늘 불편한 게 20년 후에는 안 불편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불편한 전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한테 되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당신은 과거 수익을 분석을 안 하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답변을 잘 못 하시거나, 제 생각에는 그냥 뉴스나 정보 같은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니컬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럼 그 전략 과거 20% 벌었으면은, 야, 미래에도 20% 버는 거지, 임마. 네가 장담하는 거지, 어? 장담할 거야, 어? 어? 이렇게 하실 텐데, 예, 저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유식하게 답변을 하겠죠.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rhymes라고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역사는 고지고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답변입니다. 특히 이제 망각이 빠른 주식 바닥은 더욱더 그렇고요. 네, 그냥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거나 주식이 10% 떨어지면은 막 호들갑을 칩니다. 이게 처음인 것처럼. 아니, 그런 일은 세상에서 벌써 50번, 100번 있어 봤거든요.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이 금융세계에서 새로운 일은 절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역사만 잘 알면은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백테스트가 길면은 그 안에도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는요, 예측이나 전망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3분기까지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3분기, 4분기 올라가지고 내년 1월에는 2,800점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투자는 예측과 전망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제가 저 PBR 주식이랑 고모멘텀 주식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내가 내 확률을 5%만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거 끌고 가면은 사실 대박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지수 같은 거 발라버리는 거는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투자는 확률 게임이고 내 확률을 55%에서 60%까지만 올리기만 해도 사실 대박이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트집 잡을 때는 안 되는 40% 가지고 커봐, 니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 임마. 야, A, B 주식 봤어? 분명히 저 PBR 주식인데 개폭락했잖아, 빼,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네, 저는 제 확률을 3% 5% 올린 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전략을 보고 와, 이거 좋은 전략이네, 대박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1년 이상 따라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따라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이 몇 천만에서 몇 억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고 간혹 몇십억, 몇백억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산이 500억 원이라 하시다 하더라도 네, 세계 전체 GDP에 비교하면은 0.0001%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적어요. 그래서 뭐 어떤 10분, 20분이 이 강호국 전략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계속 가자. 1년, 5년, 10년 해도 그분들의 자산은 이 전체 주식시장 규모의 뭐 0.0001% 아주 티끌 같은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분들이 정말 이 전략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예, 이 전략의 수익이만 바뀌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 위에 있는 실수를 다 피해야지 이런 현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았네. 리밸런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밸런싱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3년 동안에 50개는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일단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리밸런싱의 목적은 목표 배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이 50% 채권이 50%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막 주식 비중이 막 70% 80% 올라갈 수도 있고 30%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의 투자 전략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50대 50으로 가고 싶으니까요.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이냐? 네, 내 목표를 유지하는 거랑 그리고 그 에, 유지를 하는데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뭐 매일매일 또는 뭐 한 시간에 한 번 그 리밸런싱을 하면은 우리는 50대 50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사고 팔아야 되니까 거래 비용이 생깁니다. 우리는 거래 비용을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최대한 거래를 덜 하면서 투자 전략의 취지를 살리는 게 리밸런싱의 목적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여러 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거랑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거랑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잦은 리밸런싱을 하면 그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거래 비용은 나오고 되게 귀찮고 그리고 심리적 허들도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이게 전략이 잘 풀릴 때는 한 달에 한 번 기껏 리밸런싱을 하는데 잘 안 풀릴 경우에는 꼴 보기 싫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보통 안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문제죠. 근데 1년에 한 번? 네, 그 정도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1년에 한 번 하나, 13개월에 한 번 하나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멘텀 기반 타이밍 전략들이겠죠. 왜냐면 모멘텀은 이제 몇 개월 동안 쫙 가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더 자주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그 1년이 지나서라도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면 그냥 냅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목적이 뭐 주식 50%, 채권 50%인데 1년 후에 가보니까 주식이 48%고 채권이 52%예요. 그러면 그냥 냅두세요. 그냥 얘네들이 한 45대 55로 이렇게 벌어질 때쯤 그때쯤 리밸런싱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어떤 전략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전략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가장 왼쪽이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표준 편차가 8%, MDD가 10% 나왔습니다. 그 바로 옆에 거는 리밸런싱을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 이렇게 하니까 MDD가 28%를 급증했고 표준 편차도 12%가 되었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초창기에 주식이 급등해가지고 주식 비중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50대 50 이런 게 유지가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주식 80%, 채권 20% 이렇게 됐겠죠. 근데 2007, 8년에 얘가 꼬꾸라진 겁니다, 주식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엔디디가 발생했겠죠. 리밸런싱을 이제 어느 정도만 자주 했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거는 분기별 리밸런싱, 월별 리밸런싱인데 보시다시피 연별 리밸런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주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표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처음에 1억을 가지고 20개 그 주식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500만 원씩 투입을 했겠죠. 1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20% 벌었네. 아싸! 하는데 네, 그러면은 1년 후에는 제 전략이 있으니까 이 전략에 맞는 20개 종목을 뽑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6개 종목은 계속 스테이이고 나머지 14개는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럼 갈아치워가지고 네, 갈아치운 종목들은 이제 그 600만 원씩 사면 되겠죠.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이고 20개 종목을 하니까. 자, 문제는 6개 안 갈아치우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2번 종목은 제가 500을 투자를 했는데 725가 됐습니다. 1년 만에. 근데 저는 그 이 종목이 6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싶죠. 1억 2천만 원 나누기 20이니까요. 그러면 725만 원에서 125만 원을 팔고 600만 원짜리로 만들면 됩니다. 반대로 7번 주식은 500에서 522로 올랐는데 저는 얘를 600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은 78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얘를 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금을 하는 경우 리밸런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여기도 일단 자산 배분 목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의 목표, 예를 들면 뭐 주식 60, 채권 40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55에서 45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적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적금을 주식에 좀 더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0에서 40에 좀 더 근접하게 가는 거죠. 근데 투자를 계속했는데 지금 벌써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 60대 40이야. 그러면은 내 적금도 각각 6대 4로 나눠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리밸런싱 결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특정 자산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축소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이 목표가 50%인데 70%, 80%와 가면은 그때 리밸런싱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 개선보다는 MDD를 줄이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횡보장이 계속 지속되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아무래도 이게 조금 올라갔다 하면은 그걸 좀 팔고 이제 좀 덜 나간 자산에 갖다 받게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낮은 거에 좀 비중을 두고 높은 거를 팔고 이렇게 가니까 횡보장에서는 이게 좀 수익에도 잘 먹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장과 횡보장을 합치면은 수익에는 큰 득이 안 되는 것 같고 MDD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요약, 백테스트. 직접 백테스트한 전략만 실전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제가 한 548번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실력과 백테스트 횟수는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 말도 한 15번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백테스트 할 때 구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시장 종류가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하는 백테스트는 꽝입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횡보자밖에 없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상승자밖에 없었거든요. 그 어두운 하락장 또는 상승장, 횡보장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간을 백테스트해야 합니다. 백테스트 무용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은 어차피, 네,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랑 얘기하면은 투자 얘기하면 기분만 나빠지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날씨, 축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밸런싱 결론. 전략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너무 자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전략들 1년에 1회 정도 하면 되고, 네, 제 생각에는 뭐 마켓 타이밍, 모멘텀 전략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한 달에 석 달에 한 번은 해야겠죠. 네, 수익 개선보다는 MDD를 낮추는 아주 방어적인 도구인데, 예, 효용이 상당히 있는 게 리밸런싱이라서 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초보 영상 하니까 은근히 또 재밌네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초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